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 달 안 된 것 같아. 한 번씩은 2주 보는 거니까 두 번씩은 3주째 보는 거죠. 지금 2번 해야 되겠네. 그거까지요. 몸생 나면 자, 115페이지입니다. 네. 제목이 3장으로 되어 있고, 무엇으로 내면을 채워야 하는가. 내면이 도화지도 아니고, 어떻게 채웁니까? 사람들은 꼭 뭘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살면서 나이가 50쯤 되면 이미 많이 차 있는 거 아닌가요? 꽉 차 있어요. 차 있는데 그걸 잘 이렇게 드러내서 이전에 채웠던 거, 자기가 채운 것도 있을 거고, 자기가 채우고 싶지 않았는데도 들어본 것도 있을 거고, 사람은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닌 거니까, 그죠? 그런 채워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다시 반추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 안에서 의미를 찾으면 충분해요. 제 생각에는. 다른 걸 채우는 거, 비어 있으니까 채우려고 하는 건데, 비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참 크는 사람들이야 채워야 되겠지만은, 채워져 있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충분할 수 있어요. 그거 채워진 거라는 게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자기가 만들어 온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그런 쪽을 좀 이렇게, 그런 쪽을 돌아보는 거,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죠. 그럼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안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침잠을 하면,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면, 굳이 내가 뭔가를 더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존재처럼 되어 있어서, 이런 표현들이 아마 사람들한테 팍팍 이렇게 가나 봐요. 이 책이 벌써 200만 부나 팔렸다 그러니까, 이게 200만 부나 읽혔다는 게 전 참, 이 책이 왜 200만 부나 팔렸을지 읽을 때마다 이게 왜 200만 부 팔렸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었습니다. 200만 부 파는데 기여한 사람 모르죠, 무슨 연예인이 아니요. 연예인이 되겠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가요? 저는 연예인. 세상이 다 이제는 이미지 세상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이미지가 하나가 뜨면 사람들은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 3장 시작하는데 12, 13, 14 이 세 챕터 안에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쇼펜하우어는 좀 분명하게 말은 하긴 하죠. 행복이란 게 불행하지 않은 상태가 행복이다 이러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는 좀 다른데, 여기 그 행복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그 행복, 그걸 따라가는 듯 하면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뜬구름 같은 행복, 이런 이미지를 이 책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분명하지 않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 행복이란 거, 정의 내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그거예요. 뭔가가 내한테 없는 것들은 언제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한테 없는 게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채워 넣으면 또 없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건 당장 뭔가 이렇게 채워졌을 때 딱
행복함을 느끼다가 또 다른 어떤 결여의 어떤 것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인간 삶이라는 건 다 그런 거니까 제가 보기엔 다 그래요. 모든 걸 다 털어버린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항상 생기는데 그러면 행복은 뜬구름이죠. 그러니까 그려놓은 어떤 세상, 내가 그 상태에 되고 싶은 이런 것들이니까 분명하지 않아요. 행복 개념이. 우리 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하십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방 끼면 보면 그런 경우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행복하셨겠네. 케이스마다 그건 가능할 텐데 전체적으로 그냥 행복 이렇게 해놓으면 의미가 잘 이렇게 그려지지 않거든요. 이 세 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된다. 행복하려면 명랑한 기분을 유지해야 된다. 좀 읽으면서 안에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저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몸이 건강해야 행복한 거 맞죠? 근데 저거 한번 이렇게 나이가 들고 건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대접해 보니까, 우리 몸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삐걱거리기 시작하거든요. 건강할 때, 젊을 때야 뭐 평상의 어떤 그것만 규칙적인 그 생활만 하면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그 건강이라고 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그 이전에 뭐 전통시대 건강함이라고 하는 건 복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게 아니고 타고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살까지 살다 죽을지를 나타내는 수명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타고날 때 부여받은 그 생명의 그 기한이잖아요. 그죠? 수명이라는 용어도 자기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는 게 뭐 한 60 정도 살다가 죽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살죠. 옛날 같으면 그 수명이라는 용어, 타고난 그거에 이렇게 그만큼 살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요즘은 훨씬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럼 몸은 훨씬 더 비극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건강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네가 좀 괜찮은 삶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 몸 상태를 나빠지는 그 몸 상태를 나빠지지 않는 상태의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뭐 삐걱대는 부분을 자기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훨씬 그게 많이 들어가는 제가 요즘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동하시면서? 예. 아니 그 런닝머신을 이렇게 걷는데 내가 이거 뭐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옛날에 몸을 유지하는 거는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몸을 쓰면서 그죠? 그 상태에서 또는 뭐 아주 오래 전에는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채집 생활할 때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러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그걸 하는 거지. 요즘처럼 운동하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세상이 바뀌었구나. 내가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내가 지금 이걸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재미가 좀 이상하셔요. 아침 일어나면 수족관이 쌓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재밌는 운동을 하셔야죠. 그죠? 그런 게 있죠. 재미가 있거나 또는 뭐
그 자기가 거기에 부여하는 생산이나 뭐든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거 이런 거면 그 오히려 훨씬 더 할 텐데 그래서 텃밭이라도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몸은 움직임만 해도 즐거워요. 그래요? 운동하는 자체 그냥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운동하고 나면 안 힘듭니까? 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상쾌하죠. 저 상태에 아직 도달을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전 운동할 때 무지하게 행복해요. 그래요? 네. 수영할 때는 무지 좋아해요. 선생님은 또 워낙 명랑하신 분이니까. 테니스 하죠, 수영하죠. 골프대. 제 같은 사람은 그냥 진짜 수명에 맞춰서 그냥 살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해요. 안 돼요. 단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제 혼자가 아니니까. 맞아. 내 몸을 그냥 내가 어떻게 해버리고 죽을 때도 내가 그냥 그 간수를 한 상태에서 죽을 수 있으면 그거에 따라가는 게 맞는데 픽 쓰러졌는데 뭐 온 가족이 다 달라붙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도 운동을 하는데. 가정주부는 엄마가 아프면 집안일이 안 들어가니까 건강에 대해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니까 막 약을 주워 먹어요. 막 어떻게 하려고. 안 그러면 집에 엉망이 돼버리니까. 제가 아침에 보통 이제 6시에 가는데 요즘 놀라요. 70대, 80대 아주머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침에 나와서 운동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와, 저분들도 나랑 똑같은 생각이 있구나 이러면서. 자식들한테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80대는 모르겠지만 70대는 할머니가 그러지 말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금방 70대고 금방 80대일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너무 재밌는 거 있었어요. 왜? 인생이 짧다는 걸 느끼려면 어. 오래 살아봐야 돼. 그렇지. 그건 맞는 말이에요. 철학적이고.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확 이렇게 축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수시로 느껴지는데. 정말 많이 느끼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아. 안녕하셨어요. 목소리 좀 들으려고. 아는 척지. 아니 장거리 운전을 좀 하고 와가지고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 양양 갔다 오느라고 양양? 네. 그 유명한 양양을 갔다 오셨어요. 서핑 하셨어? 서핑? 아 여쭤은 없고요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올 때 한 3시간 걸려요 써보시느라고. 그러니까. 일 때문에 가신 겁니까? 참석해야 된다 그래도 참석 못한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러다가 엄청 걸렸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따로 안 하세요? 여기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뭐 이 책에서 모르는 이야기 하는 건 별로 없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뭐 이걸 책으로, 이런 내용을 책으로 써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기 틀린 말은 별로 없어요. 그죠? 제목이 행복의 90%는 건강에 좌우된다. 이거 쇼펜하우어가 말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이 구절 못 봤어요. 그런데 건강을 강조하는 표현들은 꽤 있어요. 예. 그 짤막짤막한 글들이니까 그 맥락 자체가 정확하게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그 기본적으로 염세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짝퉁 염세인 것 같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타고난 그 뭐 성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가끔씩은 좀 우리 이게 그 건강이 좌우한다 그러는데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왜 건강을 잃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상태에 이르러서 건강이 망쳐진 상태에 도달하는 그 전조들이 조금씩 있는데 사람들은 그 전조들을 다 무시하죠. 뭐 살면서 더 필요한 것들이 더 급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게 그 상태가 이게 천천히 진행되어서 그 상태가 되어서 딱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내가 가끔씩 이렇게 배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요만큼 나왔다가 그 다음 요만큼 나왔다가 그러니까 배가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배가 누가 나왔어요? 누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는 어제랑 오늘이랑 나는 거의 같거든요. 근데 10년 전이랑 나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르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건강도 그래서 유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을 유지하라. 건강을 유지하라. 아무리 뭐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건강을 잃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 이렇게 꽂히겠죠? 힘들어함 뭐 상황이 됐을 때는 보통 뭐 일정한 나이 될 때까지 뭐 큰 그거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버텨나가잖아요. 조금 아파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건강하면 행복한 조건이겠지만 예. 건강하지 않다고 행복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행복이 뭐냐에 따라서 계속 그렇잖아요. 예. 뭐 조건이 아니라 네. 마음가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90%라 그러잖아요. 100%가 아니고 9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장애로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 따지면 예.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마음이 건강한 거하고 몸이 건강한 거 일반적으로 보면 몸이 좀 안 좋으면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에게 신경도 못 쓰고 또 자기한테 들어온 자극이 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건 맞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그거에 보면 뭐 크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하면 뭐 부정적인 자극이 왔을 때도 비교적 좀 부드럽게 넘길 수 있고 그 다음 또 여기서 말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뭐 저기 명랑한 기분 명랑한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즐거운 기분 뭐 이 정도면 명랑한 거랑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겁니까? 명랑도 우리말이 아니어가지고 우리말화된 말이긴 한데 밝은 마음, 환한 마음, 예. 환한 마음, 밝은 마음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그건 기본적으로 성격하고 타고난 기질, 그죠? 그런 거에 관련된 부분이 좀 크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이 뭐 바깥에서 들어온 자극에 대해서 훨씬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마음이 즐겁거나 뭐 이럴 때에는 누가 시비 걸어도 그냥 웃으면서 대해줄 수 있고, 그죠? 자기가 굉장히 힘들 때는 별거 아닌데도 툭 건드리면 바로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 같은 걸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걸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뭐 선생님도 뭐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긴장이 조성되는 그런 집단 내에서는 뭔가가 하나 툭 이렇게 그게 되면 전체가 폭발을 해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 군대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으니까 자극한 뭐 한 사람한테 위에 이렇게 툭 그거
압박이 가해지면 그 밑에 다 죽어나는 거죠. 그런 상황들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힘들어지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건강을 유지하고 명랑한 마음,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건데 건강은 예를 들어서 노력을 하면 웬만큼은 되는데 이게 기질상 타고난 거는 즐거워하고 명랑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는 제 경험상으로는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책 속에서 이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행복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뭐 다는 아닌 거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읽어볼까요? 그래도 책 읽는 시간이니까 좀 읽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민지 선생님 쪽부터 조금씩 읽을까요?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럴까요? 글쎄요, 이런 게 행복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불분명해서 그렇습니다. 아프면 뭐 왕이라고 해도 아프면 좀.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론의 그렇죠. 중에서 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일반론이 너무 그렇게 확 그쪽으로 이제 내용들이 만들어지면 글이 힘이 없어요. 맞아요. 와닿는 게 있어야 글이 힘을 갖는데 이 장하고 그 다음 장은 좀 그런 성격이 좀 일반론적인 이야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십시다. 요즘 많은 사람이 돈과 건강을 맞바꾼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건강을 꼽는다.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건강에 의존한다. 건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른 어떤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없다. 몸이 일단 건강해야 기분도 좋고 웬만한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다. 평생 몸 관리를 했지만 일찍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라면만 먹고 술과 담배를 하고 90세를 넘기며 장수하는 사람도 있다. 두 가지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명이 짧아도 부자라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래 사는 일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죽으면 억만금의 돈이라도 소용이 없다. 쇼펜하우어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고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가 쓴 시의 한 소절을 들어 옳다고 말할 만큼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면 오래 살아가야 한다. 이거 뭐 유베날리우스 이 말은 뭐 올림픽 할 때 맨날 하는 이야기죠.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리스의 전통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각 같은 것도 아주 건강한 신체의 그 용사들 그런 사람들을 뭐 일종의 영웅시하기도 했고 그 건강한 몸에서 보여지는 그 균형미 같은 것들을 뭐 최상의 미로 그렇게 보아왔던 뭐 건강하면 좋죠. 그리고 그 만들어진 몸매나 이런 것들에서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근육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몸을 보면 거기에서 생명력 같은 것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힘 같은 것들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계속 우리 속에서도 유지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락씩 그냥 읽고 가죠. 예. 건강한 정신력을 위해 그에 맞는 노력을 해라. 쇼펜하우어는 어느 고서를 뒤적이다가 많이 웃는 자는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는 불행하다라는 글을 읽었다. 건강한 사람 가운데는 낙천적인 성격이 많다. 그만큼 살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인데 기질상 타고났을 가능성도 있고 후천적으로 성격이 바뀌었을 수 있다. 웃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잘 웃는 것도 타고나는 기질에 속하기 때문에 웃음이 없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반드시 잘 웃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성격이 좀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은 인간의 주관적인 자산인 고상한 성격, 뛰어난 두뇌, 낙천적인 기질과 명랑한 마음에 함께 속한다. 이 가운데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요인은 명랑한 마음이다. 그 명랑한 마음은 외적인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다. 이 글을 구성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헷갈리게 구성을 하고 있어서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죠? 대돌이. 예. 막 몰고 가는 게 없어요. 그 명랑한 마음은 외적인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다. 따라서 바깥에서 좋은 것을 찾지 말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부터 힘을 써야 된다. 그것은 운동으로 만들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기체의 전체는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심장은 확장과 수축을 통해 끊임없이 혈액순환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경우 건강의 균형이 깨져 내적 안정감을 해칠 수 있다. 우리의 행복은 명랑한 기분에 좌우되는데 그 기분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병에 걸리면 짜증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나무도 튼튼하게 자라려면 바람이 필요하다. 인간도 건강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다.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여기 지금 뭐 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운동이라고 할 때 이 운동은 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운동이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자가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잠시 설명해 놓은 게 있어서 사람은 태어날 때 그 잠재적인 어떤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잠재적인 것들이 현실적인 어떤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게 돼 발현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죠, 그죠? 그럼 잠재태, 이 상태, 이런 현실태 이런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모든 존재들은 움직이잖아요. 변화하잖아요. 키도 크고 공간적으로 여기 있다가 저기 가기도 하고 형체가 작았다가 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은 상태가 되든지 이런 상태의 변화 전체를 그냥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움직이고 몸 단련하고 이런 것들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쇼펜하우어가 지금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몸 단련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 우리가 지금 쓰는 운동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여기 가져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맥락이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쓰는 운동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강하기 위한 운동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운동 정도로 보십시오. 이게 생장하고 변화하는 게 생명체의 기본적인 그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 흐름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이라는 개념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 차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기서 쓰고 있는 용어가 그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의 운동이라는 의미 속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운동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 선수들이 하는 운동 또는 아침에 뛰는 운동 이런 운동의 의미도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말 속에. 적절하게 좀 가져와서 써야 되는데 여기는 그걸 막 뒤섞어 놓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독자들에게 독자들에게 이게 잘못된 이 연결을 짓게 만드는 글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어쨌든 운동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 장. 명랑해야 잘 살 수 있다.
행복은 젊음, 외모, 부, 명예 등으로 평가하지 말고 얼마나 명랑한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명랑한 기분과 긍정적인 생각에 돈이 분명 도움을 주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삶에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건강은 필수다. 다시 또 건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첫인상이 행복한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다. 명랑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온몸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 좋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하루에 2시간씩 야외에서 운동을 하며 냉수욕과 식이요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준이네요. 하면 좋다가 아니라 예. 써야 한다. 예.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물의 객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결과다. 이 문장은 뭐 쇼펜하우어의 그 생각을 관통하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우리가 느끼는 결과, 내가 느끼는 결과라고 하는 부분, 예. 그리고 객관적인 사물의 객관적인 어떤 것들, 객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사실 그려놓은 거죠. 엄밀하게 객관이라는 건 없습니다. 언제나 주관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그 주관들 속에서 공통점을 뽑아낼 수 있는 부분만 객관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완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아니고 내가죠. 내가 느끼는 결과, 그런 부분들. 네. 갑자기 기가 싫어지네요. 끊어서 미안합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의 행복이 90%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면 모든 즐거움의 원천인 건강을 관리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된다. 건강하지 못하면 위축되고 기가 꺾여서 부와 명예를 갖고 있어도 즐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하는 일은 어리석다. 승진, 명예, 공부 등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과로할 이유가 없다. 네. 수험생들이 그러네. 너무 좋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못 사니까 막 이런 걸 기숙집이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 다 못 사니까 이런 걸 읽으면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읽으면 뭐 반응이 있겠어요? 공부해가지고 막 중국어가지고 명랑하고 쾌활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즐거워진다. 낙천적인 사람은 10가지 일 가운데 한 가지 일만 이루더라도 기뻐하지만 우울한 사람은 10가지 일 가운데 9가지 일을 이루더라도 기뻐하지 않는다. 실패한 한 가지 일에 크게 상심하고 화를 내고 기가 꺾이기 때문이다. 명랑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겪어도 쉽게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기질과 매우 관련이 있다. 그러나 꾸준한 운동이라는 노력으로 명랑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신장과 혈관,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 우울한 기질의 사람도 어느 정도 쾌활하게 살 수 있다. 40대부터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웃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무엇보다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챙겨야 한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왕이 아니라 거지라도 웃을 수 있는 명랑하면서 단번에 볼 수 있다. 항상 긍정적인 기분으로 살면서 늘 웃는 얼굴을 가져야 할 것이다. 틀린 말은 없죠. 운동 2시간씩. 우와. 무슨 운동? 저는 수영하고요. 그리고 요가. 수영 언제? 수영 매일 9시 때부터. 행복해 보인다. 저는 수영을 안 하는데요. 7, 80대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관절과 상관없이. 그래갖고 거기는 할머니들 다 행복해 보여요. 맞아, 운동이 저도. 할머니 아니고 언니. 저는 되게 언니라고
하려고 하기에. 그렇죠. 그리고 그게 되게 의미 있는 게 수영,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면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너무 굉장히 좋아요. 갑자기 수영 예찬. 아니 근데 수영은 정말 좋아요. 정말 전신 운동이잖아요. 수영 얼마나 하셨어요? 1년. 1년? 아니, 뭐, 왜 웃어요? 1년 했습니다. 10년 했어요. 세 말. 별로 자유롭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유로운 아니에요. 자유로운 자유롭게. 500m 합니다. 오. 괜찮습니까? 잘했어, 잘했어. 우와. 그 레슨 들어가기 전에. 네? 레슨? 무슨 말이에요? 워밍업으로 500 한대요. 전 그게 주요. 운동의 단계가 이제 왜 이렇게 쾌활하게 오는지 아시겠죠? 맹랑해서 그래. 선생님도 혹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하루 종일이요? 아니요. 안 됩니까? 먹을 것만 주면. 어. 먹을 것만 주면. 아, 먹을 거 먹으면. 너무 잘하는데? 아니, 우리 저 팀원 중에 반반 좀 하루 종일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푸시업 올려. 아니 근데 반반으로 하루 종일 뛰고. 근데 너무 과한 건 좋지 않은 게 운동선수들이 변명해요. 너무 많이 해요. 인생에 청량 법칙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몸에 나가서 나는 너 50%만 써야 돼. 근데 내가 너무 좋아서 막 7, 80%를 동시에 써봐. 저는 이제 신경을 대신 좀 빨리. 왜냐면 신장은 막 엄청 뛰게 하잖아요. 그 운동선수들이 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건 좀 의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하게 해야 되니까. 무릎이 나가든지 어디 가든 관절을 하기야 뭐 이렇게 투수들 같은 거 이빨이 다 망가진다는 이야기. 이를 악물고. 악무니까 던질 때. 뭐 그런 거니까. 마우스피스 끼워요. 예. 골프 선수들도 마우스피스 끼고 하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운동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그건 일입니다, 일. 노동이죠. 일입니다, 일. 사람 뛸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어디 500명 나가고 그러면 일주일 뻗어 이렇게 되면 그거를 준비 운동으로 할 수가 없잖아. 선생님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먹을 거. 내려가면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다 하고 미시하고.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그 대마도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서울에 그 한참 난리였잖아요. 가면서 뭐 먹는 거 먹기도 하고. 지금은 한 2, 30년 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10년이 아니고 훨씬 더. 훨씬 더 됐나요? 30년 넘은 것 같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 저렇게 생각하지? 아니 저걸 왜 하지?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친하게 생각을 못 하시네요. 아니 그게 막 이렇게 1시간 정도 한 6km, 7km를 계속 걷다 보면 힘들거든요. 한 20분쯤 넘어가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땀도 막 나고 왜 이러고 있지? 그게 상쾌한 게 아니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영화가 있어요. 선생님한테 도저히 권해드릴 수가 없어요. 나이아키의 5번째 파도? 5번째. 네. 여자 수영 선수 이야기. 정말 막 울었어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어느 장면에서 도대체 왜 저러지요? 일반인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특별하게 느껴진 거죠. 근데 따라하다가 따라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지. 조은현 씨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분은 거기에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뭐 저 같은 사람은 거기 이제 의미를 부여를 못 하니까. 의미 부여는 뭐 사회적으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도 사실 있긴 한데, 뭐 행복 뭐 이런 것과 그러니까 자기 만족 이런 것과 관련시키면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어떤 경우에는 왜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거기 뭐 나름대로 의미를 못 찾으니까. 근데 운동에 어떤 목적이나 그거
없이 그냥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나 근육을 키우겠다 아니면 좀 더 몸이 조금만 걸으면 한 30분 걸으면 내가 너무 힘드는데 이 운동을 해서 1시간을 걸어도 멀쩡하게 그냥 이런 획기적인 게 있으면 그게 즐거울 거 아니야. 아 내가 버텼네? 30분에도 버티네? 이게 1년 만에 운동을 안 해본 사람들 생각이 운동을 많이 해보면 운동하는 그 자체에서 힘들 때 행복해요. 힘들 때 행복하다고. 막 근육이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것만 넘어가면 젊은 사람들 쇠질이라고 하는데 그거죠. 글쎄요. 뭐 그런 그러니까 막 힘을 그러니까 자기 힘이 다 빠졌을 때 한번 이렇게 힘들게 한번 하는 그게 그렇게 뭐 그 사람들은 짜릿함을 느낀다 뭐 이런 힘들게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운동 힘들게 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운동 안 해봐서 괴로워서 체질적으로 안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괴로움이 좋아요. 저는 사람 다양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인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동물들이 운동하니까. 그죠? 동물도 이렇게 요가해요. 해요. 맞다. 이거 기계잖아. 운동이가 기지개 핀다고. 그게 운동이야. 운동. 스트레칭 하는 그렇구나. 네, 그게 있어요. 뭐 사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영할 때 숨이 꼬깍꼬깍 넘어갈 정도로 힘든 그것만 넘어가면 러너스 하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나 이랬는데 항상 그 전에 저는 멈춰요.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한 번은 정말 힘든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내가 오늘 수영이 될까 했는데 그 지점이 빨리 온 거예요. 제가 멈추기 전에. 3점이. 그래서 그걸 넘어갔더니 몸이 가볍고 신기하다. 이렇게 뭐 마신 사람처럼 막 하이 막 그게 그게 오더라고요. 내 친구 한 녀석 중에 수영을 옛날 이야기인데 한 1년쯤 하고 나서 내한테 한다는 이야기가 야 수영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걔는 그러니까 진짜 먹는 것만 주면 자기는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힘이 하나도 안 든다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적응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저는 또 그 생각도 받는 게 런너 사이를 너무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운동 하는 과정이 되게 힘든데 어느 시점에서 엔돌핀이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운동 안 해본 사람들 생각이 아니 근데 또 격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런너 사이 안 느끼더라도 그 힘든 과정 자체가 좋다니까요. 해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요. 또 그거 인정해요. 그것도 맞고요. 우수가 하는 말이야. 어느 순간 다음에 오는 그게 드물지만 있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있어요. 네. 저도 또 그것 때문에 하진 않아요. 네, 그때 하는 건 아니에요. 내일 오는 게 아니니까. 오빠가 맞아. 아니 그러니까 달리기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 내에 무조건 와요.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오빠도 얘기 좀 해보세요. 30분 뛰면 딱그 정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거 안 느껴 그때는 이제 기쁘고 적었다가 아니고 힘이 안 든다는 정도지. 그때 기분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힘이 안 기분도 든다. 좋아지면 안 되나요? 아니 근데 그걸로 기분 좋아진다는 느낌은 저는 잘 못 느꼈고 갑자기 몸이 가벼워서 편해지네. 힘들어지지 않네라는 정도예요. 그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좀 다르네. 영향이야. 저는 그냥 뛰는 것 자체가 힘들어도 너무 즐겁더라고요. 항상. 네, 몸이 힘들어서 못 뛸 뿐이지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운동 많이 해보신 거 한번 말씀해보세요. 조금도 수영을 저는 약간 진짜? 의도적으로 의미부여를 하면서 아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하는 건데 그 하면서 그냥 그런 의미부여를 했으니까 뭐 할만한데 젊은 애가 제가 언제 가더라도 젊은 애가 와서 그 젊은 애가 항상 그 짐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제가 갈 때마다 봤으니까 빠지자. 근데 막 너무 고통스럽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스스로 의미부여했는데 그 학생을 볼 때는 쟤 왜 저러고 있지? 너무 그거에만 전념을 하고 막 힘들어서 죽겠는데도 막 끊임없이 그걸 즐긴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10대, 20대 때 그렇게 열심히 너무너무 즐거웠거든요. 아니 근데 제 20년 만에 수영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내가 물에 뜰까 했는데 물에 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빨리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단련이 안 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막 하다 보면은 못 가겠어 그럼 멈추고 이게 몇 달이 돼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레슨 들어가기 전에 10바퀴 왔다고 그것도 발차기를 전속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전속력으로 반 바퀴밖에 못 가요. 25m. 그리고 나머지는 막 너덜너덜해져 갖고 벌써 오고 나 오늘은 한 바퀴밖에 못 하겠다 했다가 어느 순간에 10바퀴를 한 거예요. 근데 전속력이 아니고 가다가 조금 힘을 낮추면 다시 또 전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갑자기 레슨으로 들어가니까 사방에서 쥐가 막 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바꿨어요. 이렇게 전속력으로 갔다가 평형으로 그냥 풀어주면서 오고 또 전속력으로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상급에 있는데 중급, 초급이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발차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10바퀴를 그걸 이제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레슨할 때 옛날에는 헥헥 한 게 뭐 한 10번이면 지금도 힘들긴 해요. 한 3번 정도는 그냥 이렇게 멈춰서 제가 제 거에 맞춰서 해야겠다. 그때 제 모습이 그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근데 할 때 즐거우세요? 그렇진 않아요. 즐거워요. 원래 아, 즐거워요. 그 하는 과정이? 몸이 달라져. 하고 난 다음에 성취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즐거운 거 아닌가요? 하면서도 즐겁죠. 아, 그래요? 하면서도 하면서 즐거웠는데 네. 운동은 진짜. 막 어떨 때는 물이 막 이렇게 젤리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오, 진짜 진짜요? 젤리가 슉슉 오는 거. 그 단계에 갔군요. 아주 경제. 그래서 사실 제 약해진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를 쓰고 500m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은 그거예요. 저 여자 왜 저렇게 헉헉거리면서 하나.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근데 그리고 나서 한 5분, 10분 쉬었다가 이제 여럿이서 레슨하는 거 같이 하고 그러면 전에보다 나아졌구나. 덜 쉬고. 그냥 살살 해야 되겠네. 이게 그 노인 영양 건강학 그 전문가이신 분 아산에 계신 그분이 본인만의 루틴한 뭘 만들어 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김영석 씨가 그걸 그렇게 잘하시네요. 아침마다 아침에도 그분들보다 언제든 꾸준히 수영을 아침마다 네. 하시는 그 본인만의 맞는 거. 평생을 또 건강하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동생도 그렇게 좀 하시는. 오빠란다 동생 다 같이 수영을 하는 거로 수영 너무 수영 좋아요. 10대에서 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나도 수영을 몇 번을 배웠다 뭐 지금 잘하는데. 아니 못하는데요. 계기가 꼭 있어서 반이 하나 누군가가 꼭 생겨서 못해 안 해. 그냥 해본 거 진짜. 근데 그 수련회 하면 괜찮은 것 같아. 수영 최고. 양평에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거기 양평역 앞에 우리 집에서 양평 30분 30km. 그 강에 가서 못하나? 그냥 그거랑 아침. 아니 그 아니, 수영 레슨하는 게 좋아. 그 사람을 레슨을 받으라고 하는데. 아니 레슨을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하시는 분은 그냥 운동을 시켜요. 네. 근데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너무 이렇게 저는 수영복만 입고 만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 이랬는데 아주 끈끈해져요. 저는 PT도 그렇고 그것도 이렇게 받다 보면은 이 사람들 나무 괴롭히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한 반 번만 좀 알면 그 다음에 혼자 해도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주의거든요. 그렇기도 한데 네. 그분이 눌러주는 자극점 거기를 정확하게 들어가면 운동이 훨씬 나아지죠. 네. 네, 레슨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재밌는 참고해 걸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알겠어. 이제는 건강해서 마음의 안정,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갑자기 13장. 예. 마음의 안정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걸 그러니까 가슴에 확 와닿는 문장이 돼야 되는데 뭔가 이거 좀 뻥 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근데 편안하게 지금 행복해요. 지금 근데 뭐 그 상태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는 게 마음이 막 들끓고 이래도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기대나 뭐 이런 걸로 들끓어서 그런 거에서 그래서 뭐 이게 마음이 안정된다 이러면 우리는 보통 마음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요가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 뭐 호흡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죠? 뭐 그런 것을 여기에 아마 이렇게 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외부와의 그 접촉 자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극을 안 받아요. 예. 마음은 우리가 그 감정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적어요. 툭 들어오면 감정은 나온 상태에서 그걸 누르거나 이러는 거지, 감정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안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철학사에서 보면 마음의 안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나 아니면 뭐 에피쿠로스 학파, 동양에는 뭐 청담의 중림치련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마음의 안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의 공통점이 있어요. 혼란한 시기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5, 16국 그 시기에 지식인들은 그러니까 관직에 불려 나가면 몇 년 안 가서 그냥 뭐 워낙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그 혼란의 상황과 접촉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스토아도 마찬가지고 에피쿠로스도 마찬가지고, 그 스토아나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 처음 태동했을 때가 뭐 BC 3세기 정도, 300년 무렵인데, 그 당시가 그리스와 이쪽 동방 쪽하고 문화적으로도 막 뒤섞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툼도 일어나고 해서 굉장히 혼란한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에 사람들이 그 평안함을 찾으려면 십부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활동 또는 정치활동 이런 데 나가지 않고, 서양에서 학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세력들이고, 동양은 더하죠. 학자 이꼴 정치가니까. 그렇죠? 그런 속에서 나온 거죠. 혼란스러운 상황과 나를 떼버리는, 뭐 우리 뭐 참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사회의 번잡함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가 뭐 몸도 격리가 되고 신경도 거기서부터 격리시켜서 자기를 안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을 안 하는 방법인데, 뭐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요구하기는 쉽지가 않죠. 차라리 그 감정이 생겼을 때 감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면 오히려 이 평정심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직접 와닿을 법한데, 한번 봅시다. 좀 쉬시죠. 그런가요? 운동 이야기를 한참 했더니 예, 조금 쉬겠습니다. 아니요. 13장 갑시다. 안정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생각의 서랍 중에서 한 개를 열 때는 다른 모든 것을 닫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무겁게 짓누르는 하나의 걱정거리 때문에 현재의 사소한 즐거움을 위축시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밀어내지도 않으며 하나의 중요한 일을 걱정하느라 사소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전 이 문장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또 원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이 사람은 가져왔겠지만 이게 뭔 말하는지 잘 안 들어와요. 이게 평정심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읽으면서 야 이게 무슨 말이지?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닫아두어야 한다. 닫으면 하나의 걱정거리 때문에 현재의 사소한 즐거움을 위축시키지 않게 된다. 모르겠어요. 논리도 잘 안 통하는 것 같고요. 예. 뭐 뒷부분은 그냥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 다음으로 우리 속의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평정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익시온이 돌아가는 바퀴에 묶여 있는 곳에 비유한다. 익시온은 뒤에 그냥 그 설명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리스 시내에 나오는 익시온은 그리스 테살리아 지방의 라피타이족의 왕으로 그에게 관례적인 결혼 선물을 요구한 장인 페이로네우스를 불구덩이에 밀어 죽인 살인자다. 그리스 최고의 신 제우스는 그의 살인죄를 사면하고 그를 신이 살고 있는 올림포스 산으로 초대했는데 익시온은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에게 반해서 계속 따라다녔다. 아내에게 이 말을 전해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한 제우스는 그러므로 헤라와 똑같은 여신을 만들어 놓았는데 익시온이 그녀를 거절하고 자신이 헤라를 가졌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이에 분노한 제우스는 익시온을 불타는 수레바퀴에 매달아 영혼이 돌아가게 만들었다. 인간은 마치 돌아가는 바퀴에 묶여있는 익시온처럼 삶의 의지의 지배를 받아 끊임없이 움직인다. 불타는 수레바퀴에 매달려 돌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는가. 마음의 안정 없이는 결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익시온의 바퀴가 멈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추구하는 행복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마음의 평온이다. 이것은 스토아파가 주장한 아파테이아와 같다. 아파테이아는 요구가 없는 근육의 경지를 말한다. 정념에서 해방감으로써 평온에 도달하는 것처럼 쇼펜하우어도 마음의 평온을 통해 행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중요한 것은 정념을 없애고 조용함을 얻기 위해 마음의 동요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동요를 최대한 줄인 상태, 아파테이아. 이게 뭐 스토아파에서 이야기하는 아파테이아라는 개념인데, 뭐 용어 자체가 파테이아, 우리 파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있는데, 저거는 번역하면 정념입니다. 욕망, 욕구, 뭐 열정, 뭐 패션. 영어로 파토스가 영어로 번역될 때 패션이거든요. 열정, 좋은 의미에서 열정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 욕망 자체를 이 아파테이아라는 개념은 인간에게 생겨나는 욕망, 욕구 자체를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내면을 중시를 하는 거죠. 내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아타락시아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두 개가 비슷한 개념으로 마음의 평정의 상태를 말하는, 요거 조금 다릅니다. 아는 마찬가지입니다. 없다, 없는 상태. 타락시아는 타라소라고 하는 혼란, 고통, 괴로움, 근심, 걱정 이런 건데, 이거는 마음의 평정이긴 한데, 사실 혼란이나 이런 거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자기가 들어갔을 때 겪게 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아타락시아 같은 경우에는 혼란한 상황에 들어가는 걸 없애버리는 거고요. 고통을 유발하는 상황에 들어가는 걸 없도록 하는 거고, 괴로움을 만드는 상황에 들어가는 걸 없애는 겁니다. 그런 걸 다 안 해버리면 저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영향을 미치는 바깥의 요소, 그런 것들. 요 두 학파는 비슷한 시기에 생겨납니다. 어디 갔어? 스토아 학파도 기원전 313년 정도에 제논, 서양 철학사에서 제논이 몇 명 등장하는데요. 요 제논은 키티온의 제논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제논 하면 제논의 역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제논과는 다른 제논입니다. 그 역설을 이야기하는 제논은 엘레아의 제논, 이게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요 기원전 313년 정도의 그 사람이고요. 어디 갔어? 오늘 또 화면이 되게 어둡네. 어? 화면이 되게 어둡네. 밝기.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죠. 기원전 341년. 요 무렵의 사람이. 요 당시가 저 소아시아적 하고 그 그리스를 포함한 그 지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는 것. 거기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온 철학들입니다. 물론 뭐 스토아파 이런 그 사상들은 나중에까지 이어지죠. 로마 시기까지 넘어와서 로마도 일정한 시기 지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잖아요. 어지러운 사회가 되거든요. 세네카 뭐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 뭐 네로 황제의 그 뭐 집정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는 겹치는 시기.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철학들이 나오는 거죠. 평정, 고요함, 뭐 이런 것들 멀어지는 거죠. 그 상황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밖에 하면 안 될까요? 많이 어두운데. 그래요? 이거 밝게 하는 게 제가 잘 안 보여요. 이 상황이 분명히 예전보다 어두운 것 같죠. 그런가요? 글자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닌가? 글자가 조금 키워보실까요? 안 돼요. 이거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네네. 화면이 예전보다 많이 어두워졌어요. 아, 그런가요? 나중에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네. 지금은, 예. 됐습니다. 그 다음 구절. 뭐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길어? 뭐, 마음의 평정을 찾는 네 가지 방법. 40대는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많은 사람과 접촉한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로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긴다. 시기심, 질투도 겪는다. 자신도 직업과 관련된 공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동창이든 사적인 모임에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시련이 많이 오고 간다. 예를 들어 돈자랑 자식자랑 집자랑이다. 행복을 위해서 이런 흔들림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외적인 자극의 비중을 줄여야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은 사람과의 불필요한 교제를 줄이는 것이다. 대화의 가치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질투심을 갖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면 오히려 따분하고 심플한 기분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해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를 좁혀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단순하게 유지한다면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관계를 단순화하고 생활 방식을 극히 단조롭게 해야 행복해진다고 했다. 뭐 쇼펜하우어는 극단적으로는 그냥 혼자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독신. 예. 그리고 이 양반은 뭐 인간관계 뭐 부모도 엄마도 안 만났으니까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안 만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부분을 끊어내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이게 뭐 정확한 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계를 끊어내는 것보다는 관계를 구성 자체를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을까요? 여기 뭐 뭐 배움 없는 사람하고 교양 없는 사람 또는 뭐 쓸데없는 사람하고 만나지 마라.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모르겠어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외우수고요.
물론 뭐 극단적으로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자기 혼자 지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뭐 저는 그걸 권유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에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인간관계를 좀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노력을 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풍요롭게 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떤 측면입니까? 생각이 다른데 뭐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하는 그거는 좀 버릇없이 이렇게 답답한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죄송해요. 일일이 다 그런 얘기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소화해내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굉장한 노력을 필요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자기 내적인 뭔가를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뭐 자기 상태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왜 우리한테 많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한참 활동할 때 만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서 만나는 사람보다 필요에 의해서. 예, 필요에 의해서나 아니면 그 안 만날 수 없었어 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자발적인 만남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관계를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인 그런 위치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라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은 조언이에요. 사람 관계를 줄여라. 그러니까 필요해서라고 하는 게 그 필요라는 건 이기적인 필요 이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익을 수수하는 그런 그 이기적인 관계가 아니고 삶을 이끌어가는 데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그 관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라. 관계를 뭐 끊어버리고 단절하라. 이런 것들이 아니고 보기 싫은 사람, 자기한테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과 억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만남은 일해야 될 때, 성과를 내야 될 때, 조직에 속해 있을 때 만남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만나야 되고,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도 그 사람에게 계약을 따내야 하기 때문에 만나고, 이런 만남이잖아요. 그죠? 그런 만남을 정리하라는 거죠. 관계를 줄이라는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들을 줄여버려라. 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사람들이 만남을 갖는 것들이 그러니까 한참 활동하던 그 자발적인 만남이 아닌 그 관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먹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능하잖아요. 대부분 불필요하군요.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그렇지. 근데 필요한데 제가 싫은 경우들이 많죠. 있죠. 하지만 불가피하니까 유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기준이 이렇게 명확해지면 싫은 사람도 싫은 부분을 제하고 옛날에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야 나는 학교를 그렇게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그것도 대학원까지 계속 다녔는데 학교 다니면서 내 존경할 만한 선생님을 못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많대요. 그래서 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뭐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사람의 그 실험 모습 이런 것도 있는데 좋은 모습 하나만 보이면 그 사람이 존경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체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부분이 딱 자기 그거에 맞으면 나는 뭐 그런 사람이 별로 존경스럽지는 않거든요. 생각이 좀 달라지는 그런 건데 자기 선이 좀 분명하면 그 만남 자체가 다 자기한테 맞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세상에 뭐 그런 사람은 한둘 있으면 다행인 거죠.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간혹 경험하죠. 자기랑 뭐 좀 안 맞는다, 감정에 좀 생겼다. 과감하게 손잡 이렇게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예. 네. 항상 연락 오더라고 하시면. 지 아쉬운데. 그러려면 왜 관계를 끊어? 뭐 필요할 때 다시 이어올 수 있으니까.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연락하고. 그죠? 네. 흔쾌히 마음을 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미안하면서 또 읽는 것도 끊어가지고 내가 좀 읽을까요? 너무 긴 것 같다. 예. 둘째, 질투를 경계하라.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자. 쇼펜하우어는 세네카의 말을 인용했다. 우리는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자.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괴로운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 들고 나가서 얼마 전에 신림동에서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인다고 자기는 굉장히 힘들고 불행한데 뭐 정신병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도 그런 생각 갖고 있죠. 그게 행동으로 튀어나오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근데 보통 사람 우리는 그 이미지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게 보입니다. 어떨 때는 워낙 많이 내가 갖지 못한 많은 다양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여기도 말하지만 그 질투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감정 자체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거 생겨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안 생겨나게 만들 수는 없을걸요, 감정상으로. 조금 더 읽겠습니다. 자기보다 형편이 나아 보이는 사람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을 살펴보는 방법도 괜찮다. 이것도 별로 썩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효과적인 위안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친구 앙티메에게 자신의 상황을 비탄하는 편지를 자주 보냈다. 그때 앙티메는 쇼펜하우어를 위로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래도 너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며 불행을 참고 견디기 바란다. 이게 위로가 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뉴스들은 이걸 많이 활용을 한 거예요. 예, 많이 활용합니다. 선행 같은 거는 뉴스가 안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본대요. 그래서 악행이나 살인이나 뭐 이런 나쁜 것들을 방영을 해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좀 끌는다는 거죠.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 인간이 뇌는 기본적으로 좋은 거는 기억을 못 합니다. 특히 사람 관계에 대해서 좋은 거는 별로 기억에 남지 않고요. 나쁜 것,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 좋은 거야 뭐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좋은 거가 생존을 더 낫게 만들어 주긴 하겠지만은 그것이 생존을 위협하진 않으니까 뭐 생명체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기에게 위해가 되고 자기를 해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기억 속에 저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이것도 좀 여기 내용은 일단 어느 정도의 그 쇼펜하우어의 그
염세적인 어떤 생각들에 기반을 둔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만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셋째, 큰 희망을 걸지 마라. 우리는 가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한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살아서 존재하는 일에 감사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이런 한탄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꿈이 깨지고 실패를 겪어도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우리의 삶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 이 구절도 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논지 전개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넷째, 세상에는 거짓이 많다는 점을 알아라. 이 세상에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가 더 존경받는 일이 많다.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나 종교를 알리는 단체도 모두 겉모습만 번지르한 경우가 많다. 알찬 속보다 가짜의 겉모습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행복도 그런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행복은 그런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다. 행복은 학교에서 지식처럼 배울 수 없고 종교단체에서 경건하게 체험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한 사람을 대충이라도 알아보려면 즐거움보다 슬픔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행복의 알맹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즐거워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에서 고통을 느끼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이 네 번째 입장은 쇼펜하우어가 한 이야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기존의 대학 강단에서 나오고 나서 대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하거든요. 쟤들 저거 떠드는 거 저거 진짜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철학 같은 건 대학에서 가르쳐갖고 될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헤겔을 비판하면서 쇼펜하우어의 입장이죠. 입장이 굉장히 많이 관철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고, 단편적인 자기 생각을 표현한 건데, 이것도 보편적이라고 하긴 좀 쉽지 않다. 저는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짓이 많다라는 점, 이걸 안다고 해서 그 거짓에 대해서 꿰뚫어 보는 힘들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세상에 정말 거짓이 많긴 하죠. 거짓이 많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알맹이보다는 그 사람이 사놓은 포장 자체가 인정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알맹이를 진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의 만족이나 이런 것들. 소품화가 안 되잖아요. 소품화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 이제 관점이 좀 그렇긴 한데요. 다른 사람을 위한다면 그런 사람의 어떤 것들이 더 드러나줘야 되는데, 근데 결국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가 만족하냐 아니면 결국 자기. 그죠. 내적으로는 그러니까. 남이 아무리 막 했어도 내가 만족하는 맞아요. 쉽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본인 스스로 너무 멋있는 말씀. 스스로 감동한 거야? 왜 이렇게 끼어들지 이런. 정확한 얘기 잘했어. 그러면 그리고 보통 죽을 때 웃으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죽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나 내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 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또는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그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게 정말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근데 세상에 거짓이 많다는 것을 알면 왜 마음이 평온해지죠?
이런 건 것 같아요. 세상은 힘들잖아. 쇼펜하우어의 기본적인 입장은 세상은 다 힘든 겁니다. 안 힘든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든데 나도 힘들구나. 라면 이 힘듦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만 몰빵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죠? 아까 그 신림동 그분처럼 나는 불행한데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여, 행복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안 가지잖아요. 그거는 이해가 돼. 예. 그럼 거짓이 많다는 거죠. 거짓이 많으니까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다 있으니까, 속지 않은 마음이 평정이 든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의 많은 것들이 그냥 거짓된 거짓이라면 내가 뭐 그 거짓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아, 저건 거짓된 거야 라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되게 뭔가 가진 거 삐까번쩍해 보이잖아요. 해 보이는데 사실 그 그래서 사람 상대적으로 열등감 예, 예. 질투심 느끼고. 예. 그러면 평정을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이 그 대문 열어서 문제 없는 집은 없다. 맞습니다. 예. 네. 다 행복해 보이지만 네. 여러분 다 그러니까 너무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 평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겔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쇼펜하우어 보니까 저기 가짜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아무리 잘 나간다 그래도 나한테 그 잘 나감이 나를 쪼그라뜨리게 하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거짓임은 아니에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대단해 보이는 것들 다 별거 아니다. 예, 그런 거죠. 이런 마음이면 평정이 생겨.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예. 별로 관계 없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저놈들 다, 저놈들 저 제대로 된 게 아니야. 쟤들 행복한 놈들이 절대 아니야. 근데 이 부분은 쇼펜하우어의 마음에 어느 정도는 저도 동감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들 이렇게 보면 뭐 그 사람의 지가 쓴 자서전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글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보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런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또 비교를 또 해보게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삶과 관련해서. 그러면 저도 가끔씩은 쇼펜하우어가 느꼈던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뭐지 차이 나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예. 그 원래 그랬습니까? 이미 네. 득도했어. 인간이라는 게 아무리 잘 나갔자 거기서 그게 한두 개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나고 그분들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뭐 평균적으로 뭐 잘 나갔자 뭐 집에 얼마나 행복할 조건을 갖고 계신 거죠. 이미 득도. 저는 그 생각을 대학 마칠 때쯤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희한하게 뭐 고등학교 때 뭐 공부라고 하는 제 세상이 워낙 좁아가지고 이놈의 대학에 입학했는데 워낙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갖고 와 나는 뭔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요렇게 모르겠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그래도 좀 성장을 했겠죠, 그죠? 보니까 옛날에 생각한 거하고 다른 애 생각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요? 다들 대단해 보였다. 보니까 뭐 다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걸 살면서 자꾸 느끼게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원래 그러는지 물은 거죠. 대단히 고귀한 사람도 대단히 천박하고 이런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씩은 이렇게 우뚝한 사람이 있죠. 있죠. 그런 사람 모르겠어요. 대학교 때는 다 아유 뭐 다 그렇네. 선생님은 저랑 반대로 고등학교 때 이 세계가 사람마다 그죠? 맞아요.
그리고 뭐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 뭐 이게 숫자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조금씩 쌓여져서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그 기준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뭐 자기 고집이 아니라 비교적 그래도 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좀 만들어지는 조금 더 빨리 만들어졌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조금씩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삶이 축적되는 경험이 이렇게 쌓여서 만들어진 그런 걸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만나면 뭐 경험을 일단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사람 예. 실패는 안 하면 좋은데 근데 그러니까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남도 마찬가지고 아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내가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완전한 실패는 아니지만 작은 실패는 많이 해야 된다는 그거는 뭐 그런 건 실패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실패는 너무 큰 의미인 것 같아가지고 만들어져가는 과정. 다양한 경험. 그리고 뭐 20대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무조건 사람 많이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야, 니 책 들여다보고 공부한다고 아니면 혼자서 게임한다고 그러고 있지 말고 그 뭐 과에서 선후배들 술자리 있으면 무조건 가라고. 처방에 다르네. 저는 무조건 많이 읽고 많이 쓴다. 많이 읽고 많이 쓴다. 내가 놀지. 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정말 많이 읽고 그리고 뭐 내가 뭐 하든 항상 기록해두고. 근데 그냥 책이 읽혀집니까? 읽으라 그런다고? 계속 그냥 어쨌든 이렇게 조언을 해주게. 같이 읽어주세요. 내가 그 사람 걔들이랑 뭐 같이 읽어줘. 내 새끼하고도 읽는데. 시험 보는데 참 5번 읽어야 되잖아. 엄마 같이 읽어줘. 걔 읽고 나딱 이제 그거 읽었어요. 신일수학적이고. 괜찮아요? 재밌어요? 아니 그건 제가 읽었어. 걔는 그때 5가지 읽으니까. 그러니까 읽게 되더라고. 이틀 만에 그냥 반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서 이야기처럼. 저 두꺼운 걸 이틀 만에. 아니 그게 수술 읽히는. 그래요? 이야기식. 아직 시작을 안 해갖고. 인생 반을 읽었는데 우리 인생은 수학하고 그냥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따로 수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냥 다 수학 연결돼 있고 그게 너무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술 감각 이건 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또 이게 좀 것들과 작별하라 저분이 읽게 좀 해주시면 맞다. 마지막까지 읽어야지. 죄송합니다. 똑바로 안 하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과 작별하라. 평정심을 추구한 대표적인 학파가 스토아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주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일어나게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불행으로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우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는 것, 죽어야 하는 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슬퍼하지 않게 된다. 세상에 많은 일이 우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불안이나 걱정이 줄어들게 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가 적어야 한다. 사실 너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너무 행복해지려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단순하고 단조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심플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인 소양을 늘 갖춰야 한다. 마음의 평온이 행복이라면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외부의 자극도 주의해야 되지만 비교하는 감정, 시기심, 질투, 지나친 기대와 희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빅시온의 수레바퀴가 멈추도록 욕망의 흐름을 잘 제어해야 할 것이다. 마음의 평온은 고통이 없는 상태다. 현명한 인간은 무엇보다 고통이 없는 상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상태, 안정과 여유를 얻으려고 애쓴다. 우리도 욕망의 흐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때론 관심도 없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빅시온의 바퀴가 멈추면 에프로스 아빠가 말한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이른다. 그것은 감정의 동요나 혼란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인 아타락시아다. 예. 아타락시아 아까 설명을 들었죠. 혼란한 상황으로부터 자기를 떼놓아 버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혼란한 상황이 자기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 이건 관계 자체를 많이 축소시켜야 되는, 쇼펜하우어는 아마 이렇게 살았지 싶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단절시켜. 전 그렇게 좋은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삶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던데요. 내가 그거 가서 상처를 받거나 힘들잖아요. 일정 정도는 일정 정도는. 게 아니라 그럼 뭐 어떤 모임이 있으면 안 가게 되고 만나자고 하면 뭐 핑계를 대고 이렇게 되고 피할 수 있으면 그렇죠. 피하는 행복한 게 상태예요. 아니 그거는 어느 정도는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굉장히 피할 수 없을 때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죠?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의 그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흡족하게만 만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걸리는 부분들은 어디에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이게 사람 인간에 대한 태도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명랑한 사람. 상대방을 좀 이렇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하는 실수를 할 수 있지어져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을 약간 소유의 관계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될 수 있으면 맞습니다. 끊어나가는 여기 책에는 내적인 뭐를 탐구하는 게 낫지. 보통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쉽지가 않죠.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그런 관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있다가 결국 병이 생겨요.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게 생겨요. 그것이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 사람의 삶이 그래서 그런가요? 삶의 조건 때문에? 그러면 어떡하지? 뭐라고? 둘은 아니야. 지금 붙잡고 있잖아. 나는 몰랐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거울 돌려 있는 기대를 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제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한번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온갖 것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불편함을, 그 불편함은 보통 어떤 방법으로 잘 치료가 안 돼요. 해결이 잘 안 돼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부부 계속 살잖아요, 같이. 그런 경우에는 사실 배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서로한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